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이 한국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해 좀 더 깊게 파고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 요양원이랑 요양병원 비용 문제, 또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용어도 비슷하고 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오늘 좀 명확하게 정리해보는 걸 목표로 하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요양원하고 요양병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름만 들으면 비슷해서요. 네, 그게 핵심인데요. 요양원은 일단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가시는 곳이에요. 돌봄 서비스가 중심인 거죠. 장기 요양 기관으로 분류되고요. 아, 등급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군요. 네, 반면에 요양병원은 등급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의사 진단에 따라서 치료랑 요양이 필요하다. 그러면 입원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치료 목적이 더 강하네요. 병원이니까. 그렇죠.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그리고 실버타운은 또 완전히 달라요. 거긴 이제 건강한 분들이 거주하시는 민간시설이고요. 그렇군요. 그럼 요양원 가려면 필요한 그 장기 요양 등급, 이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등급마다 차이가 크다고 들었는데요. 네,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있어요. 숫자가 낮을수록 이제 완전 와상이시거나 해서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중증 상태고요. 1등급이 제일 중증이시군요. 맞습니다. 보통 1, 2등급 정도 되시면 시설 입소가 가능하고요. 3, 4등급은 주로 집에서 받는 서비스, 그러니까 재가급여 중심으로 지원이 돼요. 아, 집에서 받는 서비스? 네, 5등급이랑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관련 등급이고요. 이 등급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나 월 한도액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 역시 돈 문제인데요. 비용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요양원부터 좀 볼까요? 요양원은 일단 등급이 있으시면 공단에서 급여 비용의 80%에서 100%까지 지원을 해줘요. 오, 지원율이 꽤 높네요. 네, 일반 대상자는 본인이 20%를 내고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8%나 12%만 내시는 감경 대상자도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본인 부담금이 없고요. 그럼 예를 들어 1등급 어르신이 20% 부담이면 대략 월 얼마 정도 나올까요? 시설급여 비용만 보면 월 한 50만 원대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식사비 같은 비급여 항목이 추가로 붙는 구조예요. 아, 비급여가 또 있군요. 그럼 요양병원은요? 자료 보니까 월 100만 원은 기본이고 훨씬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네, 맞아요.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은 되는데 진료비 20%랑 식대 50%는 본인이 내야 하고요. 네. 근데 가장 큰 게 사실 간병비예요. 이게 비급여거든요. 간병비,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보통 하루에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선이에요. 그러니까 간병비만 해도 월 300이 훌쩍 넘을 수도 있는 거죠. 와, 엄청나네요. 네. 거기다 상급병실료 같은 다른 비급여 목록까지 더하면 월 100만 원은 정말 최소한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200, 300만 원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비급여 항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더 있나요? 식사비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간병비가 제일 크고요. 그 외에 1인실이나 2인실 같은 상급 침실 사용료, 어르신들 임이용하시는 비용, 기저귀 같은 거 말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비, 이런 것들이 다 100% 본인 부담입니다. 시설마다 비용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입소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겠네요. 필수죠. 네. 비용 문제만큼 중요한 게 또 돌봄의 질일 텐데요. 요양보호사 한 분이 몇 분의 어르신을 돌보는지 이 인력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면서요. 네, 법적 기준은 있어요. 노인 요양시설 기준으로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2.5명당 1명. 네. 근데 이게 법이고 현실은 좀 달라요. 2022년 실태조사를 보면 특히 규모가 큰 시설, 50인 이상 되는 곳들이나 야간 시간대에는요. 요양보호사 한 명이 돌봐야 하는 어르신 수가 훨씬 많아요. 얼마나 많나요? 주간에는 평균 8명, 야간에는 평균 8.8명까지도 나왔어요. 와, 2.5명하고는 차이가 엄청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류상 기준하고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감이나 돌봄의 질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을 좀 현실화한다고 2025년부터 강화된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서비스질을 좀 높이고 요양보호사분들 부담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평균 인력 기준을 수급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에요. 2.5명에서 2.1명으로 조금 더 강화되는 거군요. 네, 의미 있는 변화죠. 다만 바로 적용하긴 어려우니까
2026년 말까지는 유예 기한을 둡니다. 기준 강화는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하다면서요.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도 60세가 넘는다고 하고 이게 잘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큰 숙제입니다. 사실 인력 부족이 너무 심각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외국인 인력 활용을 좀 더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아, 외국인 요양보호사요? 네, 방문 취업 H2 비자 가지신 동포분들이나 특정 활동 E7 비자 소지자도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시설 말고 집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 서비스도 중요한 옵션인데요. 대표적인 게 방문 요양이랑 주야간 보호센터잖아요. 이 둘은 어떻게 다른가요? 방문 요양은 말 그대로 요양보호사님이 어르신 댁으로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보통 하루에 최대 3시간 정도 1대1로 신체활동 지원이나 가사 지원 같은 걸 해주시죠. 1대1 맞춤형이네요. 네. 반면에 주야간 보호센터는 어르신이 아침에 센터로 가셔서 저녁까지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계시는 거예요. 다른 어르신들하고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식사도 하고 돌봄도 받으시고요. 보통 데이케어 센터라고 많이 부르죠. 차량으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는 송영 서비스도 대부분 제공하고요. 약간 어르신 유치원 같은 느낌이네요. 네, 비슷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럼 이 방문 요양이랑 주야간 보호 같이 이용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월 한도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시간이 겹치지 않으면 병행해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아, 시간만 안 겹치면? 네, 특히 주야간보호센터를 한 달에 15일 이상,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이용하시면 월 한도액 자체가 20%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오, 한도가 늘어나요? 네, 그러면 그 늘어난 한도만큼 방문 요약을 추가로 이용하시는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죠. 물론 등급에 따라 조금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짚어봤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부터 비용, 인력 문제, 재가 서비스까지 핵심만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생각하실 때는 첫째, 우리 부모님께 어떤 종류의 돌봄이 필요한가, 즉 장기요양 등급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고요. 둘째, 그에 따라서 예상되는 비용, 특히 본인 부담금 외에 비급여 항목이 얼마나 될지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실제 돌봄의 질과 관련된 요양보호사 인력 현황, 이게 법적 기준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 바뀌는 인력 기준, 이게 기대도 되면서 동시에 현장의 어려움도 예상되는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기준 강화가 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결국 충분한 인력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게 가장 큰 과제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논의를 바탕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신다면요. 앞으로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도 강화되고 또 외국인력 유입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변화가 단순히 요양보호사 1인당 어르신 수라는 숫자를 개선하는 걸 넘어서서요. 과연 우리 부모님이나 혹은 내가 나중에 받게 될 그 돌봄 경험의 질, 이걸 체감적으로 어떻게 바꿀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단순히 인력 숫자뿐 아니라 그 과정과 결과의 질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